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이 심화과정 9주차 마지막 강의죠. 주택법 뒤에까지 끝내면 농지법은 인류학 때를 했던 거로 대체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38문제에 대한 걸 공부가 다 끝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까지 공부하는 것 같고 38문제 중에 몇 개 맞을까? 어느 정도 맞을까? 80%는 맞출 겁니다. 첫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진짜 본고사 시험에 80%까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더 이상 공부하기는 벅차요. 사실은. 심화과정에서 최대입니다. 월요일 달은 요약 강의입니다. 또 줄입니다. 그리고 핵심만 딱딱 짚어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했던 공부를 더 이제는 반복이야.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물론 가끔 가다가 기출문제 보면 의외의 문제들이 있어. 아까 말한 나머지 20%에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30년에 한 번 나는 문제들이거든. 그럼 30년에 한 번 나는 거 지금 공부해가지고 뭐 30년 동안 더 공부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정리해도 80점 맞는다. 근데 그걸 100% 다 소화시켰을 때 80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80%에 몇 프로만 노력하자? 80%. 그 80% 맞출 수 있는 거에 최대 80%까지만 끌어올리라는 얘기죠. 그럼 80%면 얼마죠? 88, 64, 64점. 만약에 70%까지만 끌어올리면 87, 56, 56점. 그러니까 70 내지 80% 정도만 소화시키면 여러분들 목표하는 60점 정도에는 도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량이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게 최대고, 이걸 반복하면서 자꾸 내 거로 익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머리는 옛날 고등학교 다니던 머리가 아닙니다. 그죠? 예, 이미 노쇠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까먹어. 까먹으면 어떻게 돼? 또 보는 거지 뭐. 까먹으면 보고, 까먹으면 보고.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아직도 5번 정도는 더 돌릴 수 있어요. 시험 볼 때까지는 계속 강의가 반복돼서 한 5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 5번 정도 반복되다 보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외워지진 않아도 시험장 가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골라내기는 합니다. 쓰라면 못 써. 머릿속에서 암기가 완벽하게 안 돼 있으니까 문장으로는 안 써져. 그런데 읽고 골라내는 건데, 객관식인데 거기서는 골라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요. 60점이라는 시험 어려운 거 아니다. 예, 어쨌든 매년 2, 3만 명은 묻잖아요. 뭐 내가 그 속에도 못 들어가면 뭐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런 마음 자세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이제 날씨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진 나라 코로나 지금 끝난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는데 또 언제 또 증가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남아야지 뭐. 어차피 적자생존의 시대 아닙니까? 살아남는 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합격을 위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제 심화 강의 마지막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법이죠? 주택법. 그 중에 이번에 이제 뭐 들어가자? 본론내에 주택의 건설이라는 파트를 들어갑니다. 본론내에. 자, 주택의 건설은 크게 보면 5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 누가 건설하지? 이걸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다른 법에서는 다 사업 시행자라고 불렀었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불러. 건축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사업 주체라고 하죠. 그래놓고 이걸 둘로 나눕니다. 누구로 나누지죠? 사업 주체가. 첫째, 이런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국토교통부장한테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라. 이걸 뭐라 부른다? 등록사업자.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하래요. 그래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등록사업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인중개사라는 업을 하고 싶으면 역시 뭐 해야 돼? 등록해야 되죠? 그때는 국장한테 등록하라고는 안 돼 있어. 누구한테 등록하죠? 시장군수구청장. 그죠? 급이 달라, 여기하고는. 하여튼 거기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건설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등록하라? 국장한테 등록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일부 끝발잇거나 일부자들은 뭐 하지 않아도 국토부장한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뭐라 부른다? 비등록 사업자라는 게 있더라. 그 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있죠?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관한 것, 이렇게 살펴보는 것. 이게 사업주체에 관한 것. 자, 사업주체가 정해지면 사업주체가 할 일이 뭘까? 항상 다 똑같아요.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뭐란다?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 인가받을까, 허가받을까, 승인받을까.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여기는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은 인가받거나 허가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다른 법이 뭔지 알아야지. 자, 다시 복습. 뭐 복습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 왜? 이미 다 까먹었으니까. 그죠? 자, 첫째, 국토이계미 응용하는 분들에서 사업이 하나 있었죠. 무슨 사업? 아저씨, 이 무더워지는 이 날씨에 뭐 하시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그때 무슨 사업 나온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 시행자. 그때는 사업 시행자라 불러.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 할 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한다.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그렇게 됐었죠. 실시 계획이야. 자, 두 번째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도 사업 시행자 뭘 작성하죠? 그때도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거기도 실시 계획인가. 국토법과 도시개발이 똑같습니다. 근데 정비법,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사업 시행자. 그때도 사업 시행자. 뭐 하죠?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그거는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그래. 그걸 작성해서 뭘 받는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는다. 거긴 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건축법. 누가 있죠? 건축주가. 그건 건축주야. 뭐 받는다? 건축주가 뭐 받아? 뭘 쫄긴 건축 허가 받는다. 거기는 사업 인가 받는 게 아니라 뭐 받는다? 건축 허가 받는다. 그래야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토법부터 따지면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법 실시계획인가, 정비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건축법 건축 허가, 주택법 사업 계획 승인. 법마다 다 사업 주체들이 지들이 뭘 할 건지 구체적인 걸 작성해서 뭐 허가받거나 인가받거나 승인받아라 라는 것들이 쫙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용어들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실질적 내용은 다 똑같은 것들이야. 그런 개념이야. 따라서 여기는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대로 뭐 하면 돼?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죠. 그죠?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항상 법마다 거기서 뭐가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는 게 있더라.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들 여러 가지 있어요. 타인의 토지 출입하는 거, 또 필요하다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거, 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려고 주택건설 대지를 확보하게 해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사업 시행 조치가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뭐로 들어가자? 사업 시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는 뭐부터 할까? 뭐 받았어야 할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나 지금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걸 뭐란다? 착공신고. 나 지금부터 공사에 들어가요.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하는 걸 뭐라죠? 시공. 감독하는 걸 감리. 제대로 공사 다 끝났다? 검사하는 거. 여기는 뭐 받는다? 사용 검사 받는다. 여기는 사용검사라 그래. 자, 아까 국토법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했죠? 다 끝났어. 뭐 하죠? 준공검사 받습니다. 도시개발법 사업 다 끝났어? 준공검사 받습니다. 정비법 사업 시행 다 끝났어? 정비사업 끝났어? 준공 인가 받아요. 그건 준공검사라고 하지 않고 그건 준공 인가 받아. 건축법 다 끝났어? 사용 승인 받아. 지난주에 했던 거랑 그때는 사용 승인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받는다? 사용 검사 받는다. 그러니까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고 주택법은 사용 검사야. 똑같은 것들인데 용어들만 조금씩 다 바꾸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흐름은 똑같아요. 자, 사용 검사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용해도 된다 이거죠? 그럼 뭐가 끝난 거야? 주택의 건설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끝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자. 뭐가 있죠? 주택을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죠. 그런 주택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제 주택 자금에 관한 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실무에서는 주택 자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가입해 놓은 거 있죠. 뭐 있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근데 원래 명칭은 저걸 다 묶어가지고 원래 주택 청약 저축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는 게 있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 제도 나오기 훨씬 전부터 옛날부터 가입했던 것들이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전체를 통일해서 이걸 통합해가지고 뭐로 만들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걸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원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요. 용어들이 다르잖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어떤 차이가 있으냐니까? 청약저축은 뭐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예금, 그다음에 저축, 부금 이런 거. 청약저축은
있는 대로 돈 생기는 대로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나 10만 원 생기면 만 원 대로 넣고 5만 원 생기면 5만 원 넣고 10만 원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돼. 청약저축, 청약예금은 청약예금이 그건가? 청약저축인가? 나도 헷갈린다. 하나는 그냥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내가 가입해야 될 한도가 있어. 그 금액을 일시금으로 다 은행에다 넣어두는 거. 청약저축이야. 청약예금이야. 하도 오래 까먹었다. 예금이야? 예, 그거 한꺼번에 집어넣어. 그래서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집어넣어. 그럼 돼. 그러고 기다려 이제. 그러면 돼. 근데 청약부금은 적금이죠. 부금 넣는다 그러잖아. 적금. 한 달에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꼬박꼬박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 사람들은 그거로 생각했지. 가입하는 거 그거로 생각했지. 그 세 가지에 따라서 공급받는 주택이 다르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달라요. 공급받는 게. 국민주택 공급받는 거 따로 있고 민영주택 공급받을 때도 85 미만 되는 거, 85 초과되는 이제 이하 되는 거, 초과되는 거 이것 따라서 가입한 거에 따라서 공급받는 주택이 다르더란 얘기죠. 그럼 그 셋 중에서 제일 피부인 사람이 누구냐?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들. 청약부금에 가입해서 매달 몇만 원씩 이렇게 딱 넣었던 사람들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에 공급이 없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주택이 1년에 많이 접었자 여기 조금 저으면 끝에.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은 거기는 몇백 대 1이 돼버려. 나머지들은 찍혀봤자 뭐 5대1, 10대1 이 정도인데 여기는 몇백 대 1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죠. 청약부금이라는 게 나는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넣어주는 줄 알았지 공급받는 주택의 그게 규모가 다르다는 거, 주택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그러니까 가입할 때 그 구분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 없이 넣지? 그랬다가 그 사람들 불만이 넘어지면서 막 데모하고 뒤집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냥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굳이 없다. 그냥 하나로 가입하자.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게 뭐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택청약 저축이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어.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시험 문제는 시잘데없는 엉뚱한 걸 냅니다. 뭘로 했죠? 한국토지특공사 LH요. LH나 또는 법인등록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땅부터 사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돈을 먼저 받아.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땅 사고 그 다음에 자재비 같은 거 사고 건설공사비 쓰겠다고 미리 돈을 걷어들여. 그리고 나중에 땅 사가지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면 분양하거든요. 그 분양할 때 니들 미리 돈 낸 사람들은 그냥 오래. 뭐와 관계없이 청약 경쟁률과 관계없이 니들에게는 미리 주택을 줄게 라고 주택으로 주겠다고 갚겠다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주택으로 주겠다고 주는 게 뭐죠? 갚는다가 뭐죠? 상환하겠다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출제되죠. 근데 사실은 1990년대나 이거 발행했지 요새는 이거 발행 안 해요. 왜요? 은행에 돈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이거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발행하면 여러분들에게 싸게 주는 거거든. 미리 돈 내, 싸게 줄게. 지금 싸게 팔 이유가 없거든. 뭐 집이 없어서 못 파는 세상인데 뭐 싸게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은행에 돈은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 갖고 사도 되는데 굳이 이거 왜 발행하느냐고 해서 요새는 거의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험 문제는 생각 없이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말한다? 싸가지 없는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싸가지 없는 문제 아셨죠? 근데 시험 문제는 내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하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주택의 건설이더라 이 뜻이죠. 자 그럼 주택을 건설하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준다? 사업주체를 둘로 나눠주자. 누구누구?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구분하자. 이거부터 출발. 여러분들 요약집 188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188페이지. 자, 그럼 제일 먼저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뭐 하려면 등록하라는 얘기야? 주택을 건설한다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업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 등록하라고 똑같아. 그럼 누구한테 등록한다? 국토교통부한테 등록하랍니다. 자, 두 번째. 그때 뭐 하는 자가 등록할까? 등록 대상자. 아무나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자?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주성하는 사업자만 등록하랍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지난주도 했었는데 이 주택의 건설이라는 건 다시 둘로 나눠질 수 있다고 그랬죠? 넓은 의미의 주택의 건설에는 좁은 의미의 주택 건설과 또 하나 뭐로 갈라진다? 대지 조성.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죠? 왜냐하면 대지 조성. 왜냐하면 주택이란 개념은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고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그랬었죠? 따라서 두 가지가 나눠진다. 주택이란 건축물을 짓는 거, 그 주택을 짓기엔 대지를 조성하는 거,
둘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전부 또는 그 일부 및 뭐를 말한다?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합쳐서 주택이라 그랬으니까 주택의 건설은 그 건축물을 짓는 주택 건설과 땅을 조성하는 대지성 둘을 합쳐서 주택 건설을 한다. 그럼 굳이 이렇게 왜 둘로 나눌까? 나누는 이유는 우리 대학교에 가보면 건축과가 있고 또 무슨 과가 있죠? 토목학과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건축학과 따로 있고 토목과 따로 있고 업이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격증도 건축 관련 기술 자격증이 따로 있고 대지수성 토목학과 기술 자격증이 따로 있듯이 건축학과 토목학과 나누듯이 여기서도 주택건설 대수성 사업자들이 구분되도록 법에서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자고 대수성 사업자들 둘로 나눴고 이자들로서 첫째 주택을 건설하는데 단독주택을 얼마나 짓는다?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뭐 할 것? 등록할 것.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갖고 따진다? 1년 동안에 연간 1년 동안에 얼마나 주택을 짓느냐 그거에 따라서 등록하느냐 안 하를 나누자. 그때 어느 정도 지을 때 적어도 그걸 업으로 하는 걸까? 1년 동안에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짓는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자? 주택 짓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자. 따라서 직업을 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짓지 말고 뭐하고 할 것? 등록을 하고 그렇게 주택을 건설할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중에 연간 30세대 이상부터 등록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누구일까?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데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간 20세대가 아니라 30세대 이상부터 등록할 것.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소형주택 있었죠? 그 소형주택하고 뭐하고 85초가 주택 1세대 무슨 집? 주인집. 85초가 되는 주택 1세대를 주인집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 소형주택에다가 주인집 짓는 거 이거는 역시 몇 세대부터? 합쳐서 3세대 이상 질 때부터 그때부터 등록이라는 게 필요하지 20세대가 아니다. 이것이 정리해. 또 대지수성은 얼마큼 하는 사람? 1년 동안에 1만 년부터 이상 대지수성자들은 뭐하고 할 것? 등록을 하고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이번에 여기다가 주택을 30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단독주택 30호 지으려면 몇 호 이상이야? 연간 20호 이상에 속하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록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될까? 안 됩니다. 등록할 때 등록 기준 세 가지를 갖춰야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등록하러 가려면 세 가지를 갖춰라. 그게 등록 기준이야. 첫째, 자금, 돈이 있어야 되죠. 법인으로서는 자본금 3억 원, 개인으로서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게 왜 법인은 자본금이 3억인데 개인은 어떻게 6억이냐? 개인이 돈 많냐? 의문이 일죠? 근데 법인이라는 건 회사 사장님 돈은 따지지 않는 거야.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 돈만 그게 자본금이죠. 회사 돈만 3억이지 사장님이 재산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묻지 않는 거야. 반면에 이쪽 개인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총 전 재산을 평가했을 때 그게 얼마다? 6억 원 이상일 때 등록 받아준다. 그래서 법인은 자본금으로 따지고 개인은 자산평으로 따지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사장님의 돈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회사 돈 그것만 3억 이상 이런 뜻이다. 자, 두 번째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죠. 주택을 건설하려면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하고 대지를 주소라면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하다. 각각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뭐도 있어야 돼? 사무실도 있어야 됩니다. 자, 옛날에는 사무실이 얼마였느냐면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법적으로는 사무실 33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무실을 갖출 것 이라고 됐었어. 그러다가 중간에 야 너무 크대. 10평 이상이니까 줄이재. 22제곱미터 이상일 것 하고 바꿨어.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너무 크대. 더 줄여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숫자 없애버려. 몇 제곱미터 이상은 필요 없어. 그냥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라고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집거리만한 땅이라도 쪽쪽에 사무실에도 갖고 있으면 되지. 굳이 몇 제곱미터 이상은 말은 필요 없다. 우리 공인중개사 업을 할 때 사무실 면적 얼마 이상 돼야 되죠? 공인중개사 업을 하려면 사무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무실 없으면 떴다방 돼버려. 그죠? 사무실 없으면 떴다방이지 뭐. 그러니까 사무실을 갖춰야 돼. 몇 제곱이 얼마죠? 몇 제곱미터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 안 배웠어? 배웠잖아 중개사법에서. 면적 제한 없죠. 그냥 사무실이죠. 그죠? 그냥 사무실이면 돼. 9평이면 어디다 설치할 수 있죠? 9평 되는 사무실.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 공인중개사업이.
건축법에 보면 1종근생, 2종근생, 업무시설, 셋으로 나눠졌을 때 몇 평 되는 거? 30제부터요. 그러니까 9평. 30제부터 미만 되는 건 뭐에 들어간다? 1종근생으로 들어가. 반면에 30 이상부터 500 미만. 그거는 2종근생에 들어가. 500 이상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업은 세 가지로 건축법에서 나누죠. 1종근생이 될 수도 있고 2종근생이 될 수 있고 업무시설이 될 수 있더라. 아셨죠? 그럼 왜 1종근생이 중요하더냐? 옛날에는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업을 못했었어요. 공인중개사업을. 왜? 1종근생 중에 거기에 안 들어갔었거든. 근데 이제는 공인중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30제곱미터 미만 되는 작은 공인중개사업을 1종근생에다 포함시킴으로써 1종근생에 못 썼거든. 근데 새로 만들어서 이제는 전용주거지역에도 공인중개사업을 차릴 수 있도록 재작년에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하자? 이런 사무실만 갖추면 되지. 면적 규모 제한 없더라. 그러니까 세 가지야. 돈이 있어야 돼요.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등록했다가 중간에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뭔가 잘못 일을 저질렀거나 그랬죠. 또 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처분하기 전에 이런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 받기 전에 뭘 했었어요? 이미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이 있다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게 있다면 그건 뭐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대. 뭐 받는데도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그 받기 전에 이미 뭐 한 게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 계속 할 수 있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러죠? 저거 뭐가 이쁘다고 저거 계속하게 하죠? 사업계획 승인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사람들이 분양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양받았잖아. 그럼 부담받았는데 뭐 한대? 저 새끼 등록말소 돼가지고 영업정지 처분해서 못한대. 그럼 누구만 피해보는 거야? 분양받은 여러분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미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 끝까지 책임져라 이 소리야.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건 얘가 이뻐서 계속 시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책임을 지라. 다 져주란 얘기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다. 자, 그런데 이 등록사업자가 뭐도 할 수 있답니까? 시공까지 할 수 있대요. 즉 사업 주체인 동시에 시공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가 북치고 장고치고를 다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첫째, 자금은 법인은 자본금 5억 이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이라면 뭐까지 할 수 있다? 시공도 할 수 있더라. 자, 동시에 기술 인력은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둬야 되는데 3명을 둬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더냐? 건축 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둘 중에 한 명. 또 한 명은 누굴까? 토목 분야 기술인 한 명. 요 식이야. 말귀를 잘 봐야 돼요. 건축 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하고 또 한 명 토목 분야 기술인 한 명하고 그렇게 각 한 명씩은 두란 얘기입니다. 그럼 몇 명이야? 2명이야. 이거 3명 아니야. 건축 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둘 중에 한 명하고 또 한 명 토목 분야에서 한 명하고 몇 명 중에 3명 이상 중에서 한 명 한 명은 이런 사람을 둬라. 그래서 2명을 그렇게 두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또 건설 실적이 있어야 돼. 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다면 이제는 뭐도 같이 할 수 있다? 사업 주체인 동시에 등록사업자면서 시공까지 할 수 있더라. 시공 능력도 같이 갖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근데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 누가 있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특공사, 지방공사. 여기까지를 이거 공공사업 주체라고 부르죠. 공공사업 주체들은 끝발잇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돼. 또 하나 있어. 공익법인. 이 공익법인은 여기 딱 한 번 나타났다 사라져버려요. 그다음 안 나와. 한 번 나타났다 탁 사라져. 꼭 저 개그 프로 같은 데 보면 유명인들 한 번 간짝 나왔다가 한 10초 만에 사라지잖아. 나타났다 없어져 버려. 한 번 나타나고 사라져 버려. 하여튼 얘도 등록 안 해도 돼. 또 중요한 건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들도 등록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누구랑 같이 할 때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랑 같이 할 때만 등록사업자와 같이 한다면 누구는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여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누구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회사잖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근데 걔들이 주택건설 사업 주체입니까? 아니잖아. 걔들은 반도체 이런 만들어내는 회사지 주택건설하는 회사가 아니죠? 근데 걔들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주택을 짓는데 왜? 사원아파트 지려고.
그럼 자기들의 직원들, 회사의 직원들을 위한 사원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 지니까 뭐가 돼? 사업주체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걔들은 단독으로는 안 돼. 반드시 누구랑 같이 해야 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거, 주택을 건설하는 거 가능하다. 그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줄여서 고용자라고 합니다. 근데 법에 보면요,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따라서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는 절대로 단독으로는 못해. 항상 누구랑 같이 해야 돼? 등록사업자, 건설회사들과 같이만 해야 돼. 그런데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이건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주택조합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뭐만 갖추면 돼? 이거 갖추면 돼. 아까 이거 등록 기준 있잖아. 주택조합이 스스로 이런 걸 갖춰가지고 지들이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구만 한다?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지가 등록 기준을 갖춰가지고 지가 등록해가지고 주택조합을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반면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한 건, 그거는 반드시 고용자는 같이 해야만 되지 단독으로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아셨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8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1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토지 소유자들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하나 나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 있죠? 하고 누가고? 등록사업자 공동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뭐죠? 지주공동사업, 흔히 우리가 실무에서 말하는 지주공동사업이라 해. 땅 주인하고 누구하고 같이 하자. 그게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죠. 그게 1번이고, 2번은 누구랑?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 뜻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주택조합으로 넘어가죠. 자, 주택조합은 첫 번째 뭐뭐 있을까? 주택조합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여기는 조합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몇 가지 있었죠? 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조합. 몇 가지 있었어? 몇 가지 있었어? 두 가지 있었잖아. 뭐뭐? 뭐뭐?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조합이 있고 재건축조합이 있지 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기. 아니 상식 아니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맨날 주변에서 보는 게 뭐야?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있잖아. 그러니까 조합이 거기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그죠? 반면에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상에 정비사업조합이 두 가지 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5월 달에는 매주 시험을 볼까, 그럼? 그래서 성적을 갖다 저 밖에다 갖다 1등부터 꼴찌까지 실명으로 공개할까? 그러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있지. 그냥 여기 전쟁터가 돼버린 거 있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까? 어디? 다음 주부터 할까요? 강의 끝나고 자료 주고 다음 주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니까 공부하십시오 해놓고 시험 봐서 밖에다가 실명으로 봐야 돼. 가명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적 1등부터 꼴찌까지 갖다 딱 붙여버려. 그리고 빨간 줄로 다 밑에 닦아버려. 어디? 커트라인. 요 밑에는 불합격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갖다 빨갛게 표시해버려.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수업을. 그렇게 한 두 달만 돌리잖아? 와. 그 다음에 수업 나가잖아? 가르칠 거 없어. 그냥 합청단이 돼. 합청단이 돼. 질문에 왁! 질문에 왁! 그냥 답변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 평균 모의사 봤다 80점이야. 전체 모의사 평균이 80이야. 예. 두 달만 그렇게 하면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부작용이 나오죠. 예.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갖다가 매직으로 지워버리더라고. 자기 성적이 나와 있잖아. 쪽팔리잖아. 그죠? 이름하고 성적표를 지워버려. 내가 다시 갖다 붙이니까 칼로 다 오려버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네가 학원 그만둘래? 내가 강의를 그만 나올까? 그렇게까지 싸운 적도 있었어요. 네. 너 한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거 피해볼 수 없으니까 본인이 그만둘래요? 내가 이거 강의 그만둘까요? 뭐 한참 젊을 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앉아 있었어. 그래서 그냥 한두 사람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로 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진짜 공부 80점 나온다니까 평균이. 예, 딱 두 달만 하면 돼. 또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공부는 뒤지게 합니다. 정말로 아침에 딱 오잖아요. 조용해.
왜? 전부터 일찍 와가지고 오늘 시험 볼 거 있잖아. 공부 안 했잖아. 빨리 가야 되잖아. 하나라도. 쉬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전부가 그냥 어떤 때는 수업 진도 이거 나가고 있는데 딴 데 뭐 보고 있어? 오늘 시험 볼 거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여기 앉아가지고. 왜? 쪽팔리니까 점수 안 나오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 하여튼 목숨 걸고 공부하신다고. 사람이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공부는 뭐 해야 된다? 공부는 절박해야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공부는 안 돼요. 정말이야. 제가 우리 딸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야. 절박해야지만 공부를 하는 거지 절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딸내미 코로나 걸렸거든. 지금 아니 저기 아들내미 걸렸거든. 그래서 딸내미도 같이 격리당해가지고 고시원에서 지금 다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떡할래? 그랬더니 지금으로선 증세가 없는 것 같고 검사했는데 나는 이상 없다는데 그럼 토요일날부터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다시 학교 그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한 3, 4일 나와서 있어 보니까 공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보따리 싸고 들어간다는데 어쨌든 지가 알아서 들어간다니까 기특한 거 있죠. 예, 뭐 해야 돼? 공부는 절박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절대로 내가 안 시킨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니까 하여튼 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다 끊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생존하든지 뒤지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예, 더 이상 압박 관여 안 한다고. 저 그래놨더니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여튼 사람은 뭐 해야 돼? 공부는 절박해야 돼. 내가 스스로 절박해지도록 만들어야 돼. 나를 내가 스스로 절박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라는 건 안 돼. 여유 갖고 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자. 이제 세버렸는데 세 가지가 있다. 뭐뭐 있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책 한번 보실래요? 19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음에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뭐 하려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해놓고 그 밑에 박스 속에 들어있죠? 요거는 아직 시험 문제 난 적은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어느 지역이든지 다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수도권 내에서는 됩니다. 그럼 천안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안의 지역주택조합이 되려고 내려가는 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천안은 충청남도입니다. 천안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거 충청남도야. 그건 충청남도 천안시니까 충청남도는 어디만 된다? 충청남도,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천안에서는 지역주택자들이 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내에서만. 그 다음에 천안은 어디에 속하니까? 충청남도니까. 그럼 거기서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럼 충청북도, 청주, 내 고향이야. 자, 청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충청북도에서만 됩니다. 어디는 안 된다? 세종시는 안 됩니다. 청주에서 세종시까지 20분 거리입니다. 20분이면 갑니다. 근데 저 서산 당진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걸리는 사람들은 와서 세종시에서 지역주택을 주는데 청주에서 20분밖에 안 되는 세종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법 처음에 만들 때 이 관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어. 정모시기부터 몇 놈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 뭐란다? 병신 같은 새끼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면 충청북도에서는 찍어주면 안 되는 새끼들이야. 왜? 아니 세종시를 뺏겨버렸어. 어디다 뺏겼어? 예, 충청남도하고 대전광역시 쪽으로 뺏겨버리고 청주 쪽으로 붙였어야지 그쪽은. 그랬더라면 충청북도하고 세종시 이렇게 묶었다면 되는 건데 세종시는 지금 못 간다. 거기서는 지역주택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딱 한 군데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어디야? 그러니까 충청북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또 하나 강원도, 또 하나 제주도 이렇게 돼서 제주도에 섬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러면 빈시 같은 곳이 세 군데가 나왔죠. 어디야? 감자바우, 강원도, 멍청도, 충청북도, 또 하나 전라북도. 이 세 군데는 딱 그 지역에서만 되지 딴 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셨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하시고 글쎄요.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날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 부울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울경. 부울경이 어디야? 부울경. 정치권에서 많이 나온 용어 중 하나인데 부산, 울산, 경주 했더니 경주래요. 부산, 울산, 경주? 예, 그거라. 경이 어디야? 경상남도. 거기 봐봐. 부산, 울산, 경상남도. 이 세 군데 있잖아. 그걸 묶어서 뭐라 부른다?
불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맨날 불경 불경하는 게 부산, 울산, 경상남도를 말해요. 그래서 요건 세 군데를 하나로 묶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지역에서만 뭐가 될 수 있다? 지역 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이런 건 실무에서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야. 꼭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고 있어. 하여튼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원, 일정의 직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죠. 반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뭐 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따라서 리모델링은 뭐만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과 다르게 요거 먼저 나왔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뭘 갖는다? 법인격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 저쪽 옆에서 나올 건데 191페이지 맨 밑에 나와요. 요약집 19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무슨 조합만?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뭘 갖는다? 법인격을 갖는데요. 이 법인격이 뭐예요? 여러분들 법인격 민법 시간에 배웠을 건데 법인격 배웠나요? 법인격 민법 시간에 나오는 용어인데 기본인데 민법 제일 앞쪽에 나오는 건데 우리 인이라는 거 배우셨죠? 인은 뭐로 나눠진다? 인은 뭐로 나눠진다?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진다. 맞죠? 이게 인이잖아. 그때 이 인이라는 게 뭐죠? 인. 사람인 건 나도 알아. 근데 인 뭐죠? 법인격의 주체란 뜻이야.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해석해요.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에 뭐가 될 수 있다?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다시 말하면 일정한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자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갖는 자는 딱 둘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건 법인, 자연인과 법인 둘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내고 이때 법인 중요한 게서 일단 이 인이 뭘 갖는다? 법인격을 갖는다. 이때 법인격을 갖는다는 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걸 줄여서 인 그걸 늘린 게 법인격이야. 이걸 줄여서 인은 자연인 법인 둘만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조합만?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뭘 갖는다냐? 그 조합 스스로 조합 자체가 대표조합 조합장 말고 조합장이 아니고 그는 조합 자체가 뭘 갖는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들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법인격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쟤들은 단독으로 자기들 소유권 등기하는 것도 안 되고 일정한 대출 같은 걸 자기들 조합 명의로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쟤들은 그게 먹었기 때문에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격을 갖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이 사람들 명의로 할 수 있다라 이런 뜻이야. 조합 명의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왜 그럴까?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요 핵심이 뭐냐면 주택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마련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마련한다는 게 뭐죠? 주택 마련한다는 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뭐 해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갖자 이거예요.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갖자 그러려고 설립한 조합 그게 지역 직장 주택조합이다 이 소리입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새로 주택을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야. 이미 뭘 갖고 있어? 공동주택의 소유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미 공동주택을 뭐 했어? 갖고 있는 주인들이야. 소유자들이야. 이미 갖고 있어요. 다만 그 주택이 뭐 했으니까 낡아 빠졌으니까 노후불량화 됐으니까 이거 우리 뭐 하자? 다시 고쳐서 갖자. 이게 뭐죠? 리모델링 하자라는 거거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갖자고 설립한 거지 아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들이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아직 그 주택을 다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권리라는 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들은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조합만? 리모델링 조합만 법인격을 인정한다는 거 그렇게 갖고 이건 어디 있는 걸 준용한다? 전비법에 있는 그 법인격에 관련된 규정을 여기다 준용하면 된다. 그것까지. 자, 두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 원칙적으로 설립 인가 예외 설립 신고 둘로 갈라집니다. 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원래는 설립 인가 받아라. 예외 설립 신고. 그럼 누구한테 설립 인가 받죠? 원래는 시장운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하면 세종시는 세종시장, 제주도는 제주도지사, 특시특도. 그런데 이 둘을 가르쳐놓은 이유는 법에다가
이 5명을 써놓고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주택법에서는 얘기해도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 특시, 특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해석하라.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줄여서 시장군수 구청장. 정비법은 이 5명을 뭐라 부르죠? 정비법에서는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합쳐서 이하 정비법. 시장, 군수 등이란다. 그거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정비법에서는 이 5명을 시장, 군수 등. 우리 주택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법마다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달라. 자, 5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는 뭐 받는다? 변경인가. 조합을 중간에 해산할 때는 해산인가. 변경이나 해산 시도 인가 받는 걸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설립할 때 뭘 한대? 신고만 하란대.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죠. 설립신고상. 어떤 것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할 때 인가받는다? 신고만으로 하라. 신고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다만 이때도 중요한 건 그래서 설립해서 신고하고 설립했는데 중간에 변경한대. 중간에 해산한대. 그때도 인가받을까? 그때는 신고할까? 신고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야. 설립할 때 인가받았으면 변경 해산 시도 인가받아라. 설립할 때 신고했으면 변경 해산 시도 신고한다. 아셨죠?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조합을 설립하러 갈 때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자, 뭘 해야 돼? 첫째,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뭘 갖춰야 돼?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 토지 소유권도 확보해요. 이 2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돼요. 그래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거. 80% 사용권은 확보, 15% 소유권 확보. 이때 사용권이라는 게 뭐냐면 실무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려고 한대. 이 아파트 질 땅이야. 그럼 이 땅 주인들을 찾아가야 돼. 가서 뭘 받아야 돼? 여기다가 우리가 아파트 질 땅으로다 자기들이 제공하겠다는 거. 사용해도 좋다. 아파트 질 땅으로 줘도 좋다라고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서를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돼. 그럼 몇 프로 받아야 돼? 80% 이분들한테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요. 실무에서 보면 자, 당신들에게 여기다 아파트 새로 져서 25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 줄 테니까 당신 이 땅을 내놔요. 그럼 뭐 줄 테니까? 아파트 줄 테니까. 오케이? 그러죠. 하고서 그때 이제 계약을 하죠. 그러면서 아파트 질 땅으로 써도 좋다라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면서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 주는 거. 아니면 평당 얼마 정도의 이 땅을 사주겠다. 우리가 내가 살 테니까 팔을래? 그러자.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실무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는 겁니다. 몇 프로 받아야 돼? 80%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토지 사용 승낙서야. 그래, 주택지 쓰는 땅으로 써도 좋아. 니들이 추진하는 대로 해도 좋아. 라고 하는 걸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갖고 될까? 안 돼. 15%는 뭐도 갖고 해야 돼? 소유권. 나중에 사줄 게가 아니고 지금 소유권을 취득을 하라는 얘기야. 몇 프로? 15% 이상은 소유권 가지고 확보하면 뭐 받을 수 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게 아니잖아. 이미 뭘 가지고 있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무슨 놈은 뭘 확보하고 소유권 확보하고 어디 있어? 이미 소유권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리모델링은 뭐가 필요하다? 결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결의? 자, 이게 우리 아파트 단지야. 저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있어. 그럼 5개 동 있어. 그럼 우리 105동 전체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해서 우리 리모델링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하죠? 그러자라는 사람들의 뭐가 있어야 돼? 결의. 결의라는 건 그러자가 결의야. 자, 우리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까? 그러자. 이런 결의가 얼마나 있어야 돼?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하고 한 개 동만 하는 경우가 둘로 나눠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재건축은 주택단지 전체를 하려면 하고 말란 말해야 되지 한 개 동만 재건축하는 건 안 돼. 그게 재건축의 특성이야. 반면에 리모델링은 꼭 우리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해야 돼? 아니야. 101동 하나만 해도 돼. 102동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동별로 해도 되고 전체로 해도 되고 그건 리모델링의 특성입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주택단지 전체를 하려면 하고 말은 말아야 돼. 다만 재건축에서도 저쪽에 있는 101동이 저쪽을 밖으로 내다보는 저 한강이 내려다보는 뷰가 좋은 지역이야. 근데 저 사람들은 해봤자 잘못하면 추첨했다가 뒤로다 잡아버리면 한강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안 하고 싶대. 그래서 한 개 동이라도 과반수가 안 되면 그때는 뭐 한다?
재건축을 못해. 한계동이라도 과반수가 안 되면. 그럼 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죠? 토지를 분할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뭐가 있다? 토지 분할. 그래서 잘라가지고 니들끼리 살아 그럼. 나머지 우리끼리 말하자 했을 때 분할돼 나가는 토지와 분할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동의하는 동들끼리만 모여서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까지 사업을 시작하는 거. 어쨌든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에서 전체가 하면 하고 말은 많은 거지. 저렇게 토지 분할하는 거 이해는 그 토지 분할 하더라도 이 한계동이 된 하나의 주택단지가 된 거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재건축은 꼭 전체 할 필요도 없어. 한계동만 해도 돼. 둘로 나눠져. 근데 저기 리모델링은 그럼 리모델링 하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전체 구분수역이거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구분수역이거나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전체는 얼마가 오케이 돼? 3분의 2. 전체가 3분의 2고 한 개 동마다는 얼마큼이? 과반수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까? 그러자는 결의가 있어야 그래야 리모델링하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한 개 동만 한다면 그 한 개 동의 3분의 2 이상만 오케이 하면 된단다. 그런 결의가 있으면 그 한 개 동의 3분의 1만 오케이 하면 요 동만 리모델링한 조합을 설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 때, 한 개도 할 때. 근데 보통 전체만 일단 정리하세요. 전체는 얼마가 필요하다? 전체는 3분의 2, 각 동별로는 과반수. 그래서 3분의 2 과라고 그래. 3분의 2 플러스 과. 요 동일한 결의가 있어야 그래야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다만 리모델링 하려면 사용검사 받은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고 증축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단 15년 이상 20년 미만 그 사이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면 그 연수가 지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15년 지나야 되는데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17년 지나야 된다? 그럼 17년이 지나야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추면 조합을 설립합니다. 자, 그때 누가 조합원이죠? 조합원의 자격. 자, 지역주택조합원은 1번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무주택자 또는 85에 대한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일 것. 자, 여러분들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누구일 것?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또는 했으니까 아니면 한 채 가져도 돼. 규모는 85제곱미터에 되는 채 한 채만 소유한 누구일 것? 세대주일 것. 여기서 상당수는 나가리 됩니다. 뭐 때문에 나가리 된다? 세대주 때문에. 그죠? 보통 세대주는 누구래? 집에서. 남편이 보통 세대주를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인은 나가리 된다. 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부인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예, 본인이 세대주로 다 등록하면 돼. 불가능한 거 아니야? 가가지고 다시 바꾸면 돼요. 그럼 내가 세대주 할래? 그럼 남편하고 상의해서 나 세대주 할게. 하면 돼. 그러면 부인이 세대주가 되면 남편은 나가리.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라는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 잘못 만든 거야. 고쳐야 돼요. 그 구닥다리 옛날 사고방식이야. 뭐래 돼? 산채 수요는 세대원 중 1인일 것. 이리 버리면 되지. 굳이 세대주라고 무슨 박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법은 이래. 두 번째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자일 것.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언제부터? 원래 여기서부터 6개월 이상은 여기서 계속 거주하여 온 자들만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있더라. 근데 직장주택조합? 그럼 지역주택조합은요? 원래는 똑같아. 무주택자이거나 85에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해 세대주일 것. 근데 요게 중에 설립신고 대상. 아까 설립신고는 뭐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신고라고 그랬죠. 그러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지 85 이하 주택 한 채 가진 자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누구다? 무주택 세대주. 이분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조합원의 자격이 일시적으로 상실됐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건 어디 나오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합원의 자격이 일시 상실했다. 193페이지 박스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맨 마지막 조합원 자격의 특례라는 게 나오죠? 그 193페이지 그 위에 박스 맨 마지막 부분에 조합원 자격의 특례라는 게 박스 맨 밑에 쪽에 나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수익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 자, 원래는 몇 년 전으로 들어갈까? 한 20대 초반으로 들어가자. 어이.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자. 예, 옛날 시절로 들어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었어. 옛날이야. 자, 그러다가 너 했어. 왜 남자가 안 보이냐? 저도 있다. 자, 결혼했어, 둘이. 근데 뭐 했었어? 그때 조합원 제주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살았거든. 그 뭐야? 세대주 있었잖아. 그 세대주니까 조합원제였죠. 결혼했죠? 그래서 세대원으로 들어가 버렸어. 남편이 세대주가 되면서. 그럼 이주는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된 거죠? 상실된 거죠. 본인이 세대주였다가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세대주 자격을 줬으니까 본인은 자격이 없잖아. 아까 세대주만 자격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 이제 세대주가 아니니까. 그러면 상실했다가 몇 개월 만에 도장 찍었어. 6개월 만에 도장 찍었어. 무슨 도장? 이혼 도장 찍었어. 그래서 다시 나왔어. 살아보니까 저 인간 도저히 아니야. 그래서 나와버렸어. 자,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걸 다시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다시 돌아왔죠? 그때는 조합원 자격을 계속 인정해주자. 그걸 계속 상실시키러 가기에는 이 사람한테 너무 가혹하죠? 그때는 봐주자. 그런 내용들이야. 어렵잖아요. 또 하나 있어. 조합원이 뭐였습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자는 자격요건을 불문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요거는 192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192페이지, 그 전 페이지. 19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죠? 조합원이 사망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했다고? 상속받은 자. 자, 조합원주의 상속이 되나요? 그거부터. 조합원주의 상속이 되나요? 그건 신분권이야? 신분권이야? 아니잖아. 그죠? 조합원 자격이라는 건 뭐 한 거야? 돈이잖아, 그건. 그죠? 아파트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거지? 이 사람이 무슨 신분권의 성격이 아니고 이건 뭐가 된다? 재산이거든. 재산권이거든. 그러니까 재산권이니까 뭐가 된다? 상속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합원으로서 돌아가시면 그 지위가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상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내가 누구죠? 조합원 제가 갖고 있어. 우리 딸내미야.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서 내 조합원 지위가 상속이 우리 딸한테 간다 치자. 아무도 없어 이제. 여기서 딸만 남았어. 그럼 딸한테 가죠. 문제는 딸은 집을 5채 갖고 있어. 지 애비는 조합원 저기 하나만 주고 딸내미는 이미 집을 5채 갖고 있어. 그럼 딸한테 그 조합원 지위가 상속이 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5채 갖고 있다 그랬어. 그래도 돼 안 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딸은 받고 싶어서 받는 거야? 하늘의 뜻에 의해서 받는 거야? 아버지 거 받고 싶어서 받았어? 받고 싶어서 받았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 존속살인밖에 없어. 그죠? 받고 싶어서 받는 건 뭐 하는 거야? 죽여야지 받지 뭐. 그죠? 받고 싶으면. 그럼 지 뜻대로 받는 건 죽이는 수밖에 없어. 존속살인밖에 없어. 그거에는 못 받아. 그러니까 결국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못 받는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건 방법이 있어요. 못 받는 방법 하나 있어요. 뭐 하면 되죠? 와서 빨리 와서 아버지 두들겨 깨우면 돼. 그죠? 돌아가신 아버지 빨리 두들겨서 다시 레저렉션 부활시켜버리면 돼. 뭐 부활이 뭐 예수님이냐? 아무나 부활하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그때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자는 이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상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어떤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뭐다? 상속이다라는 거. 그것만 첫 문제. 그것도 났었죠? 28회 때 시험 문제 난 거를 표시돼 있잖아.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뭐도 나오죠? 이렇게 조합원 숫자 여기까지 하자. 조합원 숫자는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합 설립이 인가받았어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건물 다 짓고 사용검사 받는 그 사이까지는 무슨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래. 다음의 요건 첫째,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의 조합원을 구성할 것. 자, 저 말들을 풀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숫자같이 얘를 다 틀어놨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요. 자, 무슨 말이죠? 이거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여기다 몇 세대 지으려고 했어? 500세대 지으려고 했어요. 그럼 500세대 지으려고 하려면 조합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 50% 이상.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몇 명이야? 250명 이상을 조합원 숫자를 둬야 된다. 아셨죠? 맞잖아. 500세대 지려간다? 조합원 숫자 50% 이상. 250명 이상을 둬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이 속에는 임대주택 수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즉 분양주택 500세대, 임대주택 200세대. 그럼 700세대의 50%?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빼고 분양주택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라. 아셨죠? 그런데 최소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 기준이래. 또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500세대 짓려고 하다가 몇 세대 짓는 거로 변경했어?
700세대 짓다. 이렇게 변경한 거야. 700세대 짓는 거로 변경했다면 700세대 기준으로 하는 얘기야. 그럼 700세대의 50%니까 350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더라. 아셨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애다. 근데 문제는 자 50%라 그랬잖아. 그럼 500세대 짓면 250명이 필요하죠? 최소한? 그럼 100세대 짓는다면 50명 이상 필요하죠. 50세대 짓는다면 25명이죠. 30세대 짓는다면 그때 15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에 돼? 최소한 20명 이상일 걸. 그게 이거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거라는 게 바로 그 말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너는 20명 이상일 거는 최소한이 20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30세대 짓는다면 그거의 50%에서 15명 하면 안 되고 최소한 20명은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말귀를 그렇게 새겨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모집 신고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합니다.